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영상 진짜 재밌습니다. 그냥 무기 잘 팔았다, 중동에서 K방산 잘 나간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한국이 중동에 파놓은 함정이 도대체 몇 겹인지, 그리고 그 함정이 왜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방패와 심장, 기술과 에너지, 미래 30년의 질서까지 묶는 구조인지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짧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리야드 어딘가의 왕궁에서 가장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을 사람 한 명 떠올려 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표정이 복잡한 이유가 전쟁에서 졌어가 아니에요.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겼는데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보통은 패배하면 머리가 아프고 승리하면 안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이겼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겼는데도 머리가 더 아프고 이겼는데도 밤잠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 중동 하늘에서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공습이 벌어졌습니다. 이련발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가 동시다발로 날아들었고 방공망은 즉각 작동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UAE의 방공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60듀발을 요격하면서 90%가 넘는 요격률을 기록했고 드론은 541대 중에 무려 506대를 격추해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방어다. 철통 같은 하늘이다. 이렇게요. 누가 봐도 방어 성공이고 누가 봐도 작전은 먹혔고 누가 봐도 축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빈살만은 조용히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요격률 뒤에 숨어있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이란이 날린 샤이드 계열 드론 한 대의 생산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죠. 반면에 그걸 격추하기 위해 사용된 미국산 패트리어트 103 요격탄은 한 발에 약 39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5억 원 안팎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입으로 툭 던진 추정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의 2024년 보고서와 미군 예산 문서에 직접 명시된 수치입니다. 한번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드론 한 대를 막는데 드론 원가에 최대 200배가 들어갑니다. 공격하는 쪽은 몇 천만 원짜리를 날렸는데 막는 쪽은 55억 원짜리 탄을 쏘는 구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미사일과 드론 20발을 막았다고 가정해보면 패트리어트 기준으로 무려 1100억 원 이상이 하늘 위에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100채 값이 하룻밤새 연기처럼 사라지는 구조예요. 이쯤 되면 이건 군사 뉴스이면서 동시에 회계 뉴스입니다. 방어 성공이면서 동시에 재정 악몽입니다. 경제학에는 비대칭 파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일회 비용을 쓰는데 방어자가 그 100배 이상을 계속 소모해야 하는 구조라면 군사적으로는 막아내고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요격률이 아무리 100%에 가까워도 그 구조 안에서는 방어하는 쪽 금고가 먼저 바닥나는 겁니다. 빈살만이 그날 밤 계산했던 건 승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무섭게 날아올 청구서였죠. 결론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미국 무기만 고집하다가는 저게 미사일이 아니라 아군 요격 비용 때문에 내 국고가 먼저 격추되겠구나. 그럼 너무 쉬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미국한테 가격 좀 낮춰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능 좋은 거 알겠고 당장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너무 비싸면 좀 깎아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미국이 안 파는 게 아닙니다. 못 파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당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레이시온의 2024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 패트리어트 팩3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550발에서 600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중동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미군의 사드 요격탄 재고는 단 12일간의 집중 교전만으로 전체의 상당량이 소진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로키드 마틴이 팩3 생산량을 연간 600발에서 2000발로, 사드는 96발에서 400발로 확 늘리는 계약을 체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공급자는 3년 뒤에 줄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외쳐도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리세요. 전쟁은 오늘 터지고 미사일은 3년 뒤에 오고 그 사이 하늘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럼 그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 바로 그 아슬아슬한 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공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K방산 대박이라는 말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무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어떻게 갑자기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물건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영화 한 편보다 더 극적입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처음 천궁투 수출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방산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는 그냥 카탈로그 숫자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무기 시장에서는 배틀프루브드, 그러니까 진짜 전장에서 성능이 확인됐느냐가 계약 성사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말로는 다 좋다고 합니다. 카탈로그에는 다 최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탄이 날아올 때 그 무기가 진짜 하늘에서 몸값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멘 쪽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이 UAE를 향했고 UAE에 배치되어 있던 천궁2가 드디어 실전에 투입된 겁니다. 훈련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모의 상황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궁2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포착하고 격추해냈습니다. 현지에서 집계된 요격률은 90%를 훌쩍 넘겼고 일부 교전에서는 무려 96%라는 엄청난 수치까지 기록했습니다. 현대 방공 역사에서도 손꼽힐 수준입니다. 이 실전 데이터가 퍼지는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중동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군사정보기관에 실시간으로 쫙 퍼졌습니다. 빈살만도 그 데이터를 직접 봤습니다. 그냥 홍보 문구가 아니잖아요. 당장 자신들을 위협하는 바로 그 종류의 미사일을 실제로 막아낸 팩트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와 접촉해라. 이 지시가 내려졌고 그 결과가 바로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1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수주 잭팟입니다. UAE 35억 달러, 사우디 3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계약이 줄줄이 이어졌고 UAE는 이미 2023년에 물건을 넘겨받아 현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빈살만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미국이 당장 없어서 그리고 성능이 좋아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격 구조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궁투 요격탄의 단가는 패트리어트 팩사에 대비 딱 4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냐면 같은 예산으로 3배에서 4배 더 많은 요격탄을 비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비대칭 파산의 공포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납기도 됩니다. 지금 당장 주문하면 빠르게 배달까지 가능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방산 공급자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빈살만의 금고를 겨냥한 함정입니다. 가격, 납기, 실전 성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계약서에 도장이 쾅 찍힌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사우디에 미사일만 딸랑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우디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같이 심어놨습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사우디 국방부 관료들은 이 계약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여기서 경제학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키보드 자판 배열, 코티 말이죠. 이게 왜 지금도 전 세계 표준이냐고요. 타이핑 속도 기준으로 제일 효율적인 배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 타자기 시절에 한번 정해진 배열이 지금까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꾸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윈도우 쓰다가 맥북으로 갈아타기 힘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번 선택한 시스템이 이후 모든 걸 규정해버리는 구조, 이게 경로의존성입니다. 무기체계는 이 경로의존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작동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우디에 심어놓은 두 번째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궁2를 샀다는 건 미사일 발사대만 산 게 아닙니다.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LIG 넥스1의 교전 통제소, 지휘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한국형 암호화 통신망까지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계가 사우디 전역에 깔렸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스마트폰 생태계랑 거의 같습니다. 아이폰을 사는 순간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페이스 아이디가 전부 연결되잖아요. 천궁2를 사는 순간 한국 표준 레이더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따라 들어옵니다. 여기에 중간에 다른 나라 무기를 끼워 넣으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호 운용성이 깨집니다. 방공망 전체에 시스템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 사우디는 지금부터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방공망 전체가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또 하나 주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LCC, 수명주기 비용입니다. 방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무기 도입 가격은 전체 비용의 고작 3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30년 운영기간 동안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부품 교체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 탄약 재보급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살만이 32억 달러짜리 도장에 사인을 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그 2배를 훌쩍 넘는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찍힌 숫자는 진짜 매출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은 지금부터예요. 빈살만은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해지 불가능한 30년짜리 락인 계약에 서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는 왜 갑자기 가스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방산기업이 LNG 계약을 맺는다는 게 얼핏 보면 머릿속에서 잘 안 이어집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웬 천연가스 장사.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빈살만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가두는 두 번째 자물쇠였습니다. 현대전이 터지면 제일 먼저 끊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사교리에서 1순위 타격 대상은 군사기지보다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는 순간 레이더도 꺼지고 지휘 통제도 마비되고 아무리 첨단 무기라도 그냥 고철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에너지는 방패보다 중요한 심장입니다. 한화임팩트는 미국의 LNG 생산업체 벤처글로벌과 2030년부터 20년간 매년 150만 톤의 LNG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한국 연간 LNG 소비량의 약 4.4%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에너지 사업 다각화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걸 방산 수출과 묶어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이 중동 고객에게 던지는 진짜 제안은 이겁니다. 전공투로 당신의 하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확보한 글로벌 LNG 공급망으로 사우디의 에너지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무기는 방패고 에너지는 심장입니다. 한국이 방패와 심장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 운영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구조의 뿌리는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에너지 대란을 겪었을 때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달았죠. 에너지 공급망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바로 그 교훈을 가장 영리하게 사업화한 겁니다. 게다가 하나그룹의 수직계 열화구조가 이 전략을 완성합니다.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과 해상 생산 설비를 만들고 하나시핑이 운송을 맡고 하나에너지가 발전소 운영을 담당합니다. 생산에서 운송, 활용까지 그룹 하나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상생에서 운송, 활용까지 그룹 하나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거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블랙홀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도 의미가 큽니다. 당장 내일 가스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터졌을 때 사우디가 한국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주는 에너지 우선권을 사실상 방산 수출의 대가로 확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방패와 심장을 동시에 꽉 틀어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기이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스스로 무기 설계도를 꺼내서 사우디와 호주한테 막 건네주기 시작한 거예요. 방산 전문가들이 처음 이거 보고 다들 경악했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기술을 그냥 퍼주는 거냐? 기술 유출 아니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내막을 알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한국이 파놓은 함정 중 가장 악랄하고 정교한 세 번째 함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설계도를 준다고 했을 때 방산업계의 첫 반응은 거의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30년을 갈고 닦은 기술 결정체를 경쟁자한테 그냥 넘겨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무기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주 태연하게 설계도 보따리를 쫙 펼쳐들고 사우디와 호주 앞에 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여기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에 이름을 붙여보면 블랙박스 프랜차이즈입니다. 한국이 넘겨주는 건 자주포의 껍데기, 미사일 발사대 외형 설계도, 조립 방법, 현지 생산 공정, 일부 부품 규격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무기의 진짜 두뇌,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핵심 반도체 칩셋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외형을 잘 만들어도 그 무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발사대는 만들 수 있어도 정밀하게 작동시키는 뇌는 절대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가맹점을 다 열어줍니다. 건물도 현지에서 쓰고 직원도 현지인 쓰고 일부 재료도 현지에서 조달합니다. 그런데 빅맥의 핵심 소스 레시피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영원히 본사 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 나라에서 매달 로열티를 챙깁니다. 직접 모든 걸 뼈 빠지게 운영하지 않아도 전 세계 가맹점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본사에 돈을 쓸어다 주죠. 한국이 사우디와 호주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현지에서 조립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품도 현지 생산 가능합니다. 일자리도 생기니까 상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방위 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무기를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와 호주는 한국의 안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된 겁니다. 본사 허락 없이는 아예 문을 열 수 없는 가맹점 말이죠.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구조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2026년 2월 호주 질롱에 완공된 한화 장갑차 생산 거점에서 호주형 K9 자주포인 AS9 헌치맨의 첫 현지 생산 물량이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해외에 세운 첫 번째 생산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언론은 호주 수출 성공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한국이 선진국 시장의 안보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연 날이라는 겁니다. 호주는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미권 안보 동맹 오커스의 핵심 멤버이자 파이브 아이즈라는 고급 정보 동맹의 일원입니다. 쉽게 말해 서방 세계 안보 체계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군대가 쓰는 무기를 한국이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공급하게 됐다는 건 단순한 수출 계약 성공이 아닙니다. 서방 핵심 안보 동맹 네트워크 안에 한국 표준 무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호주 정부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닙니다. 자기네 땅에서 직접 생산하니까 보급 안정성 확보되죠. 일자리 생기죠. 기술 역량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두뇌는 여전히 한국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군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확고히 잡으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결속력을 갖게 된 겁니다. 굳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30년 동안 안보 로열티를 챙기는 구조를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천궁2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한국 방산 영업팀이 다음날 아침 바로 쓱 꺼내드는 두 번째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어쩌면 빈살만이 천궁2에 도장을 찍은 건 사실 이 두 번째 카탈로그를 펼치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포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공망 수요가 커지면 반드시 따라붙는 수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언제까지 방패만 들고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박힙니다. 저기 적 미사일 쏘는 기지를 아예 날려버려야 이 공격이 멈추는 거 아니냐? 천궁2가 날아오는 걸 막는 기술이라면 천무는 상대방의 발사 원점을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방패와 창, 전장 구조상 이 둘은 반드시 세트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무는 이미 유럽에서 그 무서운 구조를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 12월 무려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추가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에는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중동에서도 지금 똑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천무 체계를 눈여겨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실제 분쟁 상황이 터지면 이걸 바로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실전 투입은 결국 닳는다는 얘기고 닳는다는 건 곧 추가 발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추가 발주는 또 다른 거대한 계약의 시작입니다. 천궁투로 하늘을 틀어막고 천무로 적의 발사 원점을 압박해버리는 한국형 공수 패키지. 방패와 창을 이렇게 완벽한 상호 호환성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무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까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80만 원으로 강하게 유지하는 증권사 분석이 쏟아지는 것도 바로 이 구조적 성장 논리 때문입니다. 이건 운 좋게 한번 터진 수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힘의 논리가 확산되는 구조적 흐름이 배경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설계도를 줘서 가맹점을 열게는 해주되 핵심 두뇌는 절대 넘기지 않는다. 상대는 자기가 독립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사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늪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망 하나를 팔았는데 타격 체계인 창까지 자연스럽게 세트로 따라 들어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하게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글로벌 안보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나라로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DC 어딘가의 로비스트 사무실에서는 한국 방산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살벌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한 건 단순한 견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든 완벽한 함정의 역으로 한국을 집어넣어버리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무기 이름은 네 글자입니다. ITAR. 이 소름 돋는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K방산 대박이라는 말이 한국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축제 분위기일 때 뒤에서 조용히 독을 품고 칼을 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CV 프라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는 약 6,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나 됩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BAE 시스템, 엔비디아 같은 공룡들이 수십 년 동안 이 판을 자기들 집 앞마당처럼 써왔죠. 그런데 어디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한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굳건한 성벽에 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은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1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을 의회 로비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한 곳만 봐도 2025년 4분기에만 91만 달러의 로비 내역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 돈으로 무엇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K방산의 미래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칼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칼은 ITAR입니다. 국제무기거래규정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단 하나라도 포함된 무기를 제3국에 팔아넘길 때 무조건 미국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한국 방산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기에 찔려 있습니다. 천궁2를 포함한 자랑스러운 한국산 무기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미국산 반도체와 핵심 전자부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K무기지만 그 안에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순간 그 무기의 수출 허가권이 사실상 미국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날 우리 ITAR 라이선스 안 줄 건데 라고 해버리거나 심사를 질질 끌거나 수수료를 크게 올려버리는 순간 한국은 미국 허락 없이는 중동의 천궁2단 한 발도 수출하지 못하는 비차방 구조에 갇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만 손에 쥔 채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완벽한 덫을 완성했다고 축배를 드는 순간 미국이 ITAR이라는 네 번째 함정으로 우리 목을 조여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괜한 겁주기가 아닌 이유는 실제로 미국이 과거에도 동맹국들의 무기 수출에 이 ITAR을 활용해 엄청난 압력을 가한 전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계약을 일부러 승인하지 않거나 서류 심사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식으로요. 기술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품 허가권 하나로 남의 나라 수출을 틀어막는 방식입니다. 정말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입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결국 핵심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목숨 걸고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국산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최대한 국산으로 바꾸거나 정 안 되면 비미국산 대체재로라도 싹 바꿔서 ITAR 적용 범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없으면 수출어 가군이라는 목줄이 영원히 미국 손에 쥐어진 채 노예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칼은 골든돔 기술 장벽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년 국방권한법 NDA에 포함된 골든돔 정책, 미국 본토와 모든 동맹국의 방공망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얼핏 들으면 동맹 강화에 좋아 보이네 싶죠. 그런데 이 통합 시스템의 기술 표준을 누가 설계하느냐가 핵심 함정입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통합 시스템의 표준을 철저하게 자국 기술 위주로 설계하면서 한국 무기의 호환성을 은근슬쩍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미국 중심으로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가성비 좋고 성능 뛰어난 한국 무기라도 그 미국 표준 플러그에 꽂히지 않는 순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아예 성벽처럼 세워버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표준 전쟁은 기술 전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서 VHS와 베타맥스가 싸웠을 때 화질 더 좋고 기술력 뛰어나던 베타맥스가 망한 것처럼. 더 좋은 기술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표준을 선점하고 누가 그 표준을 강제로 쓰게 만들 힘을 갖느냐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그 힘을 쥐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칼은 동맹국 비용 분담 압박입니다. 2026년 미국 국가 국방전략 NDS는 한국을 향해 스스로의 방어를 책임지는 자기완결적 국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국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너희 이제 컸으니까 국방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전략의 속내를 보면 결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무기만 찍어내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직접 신경 쓰기 귀찮은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훌륭한 하청 생산기지로 한국을 영원히 묶어두려는 지정학적 설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독자적으로 강해지려고 할수록 그 힘을 미국 전략 프레임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압박도 덩달아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섭지 않나요? 이 세 개의 칼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ITAR로 수출허가권을 틀어쥐고 골든돔으로 기술 표준 장벽을 세우고 비용 분담 압박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방산의 방향을 통제한다. 한국이 중동에 써먹었던 스스로 만든 함정의 논리로 역으로 한국을 가두려는 미국의 설계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국은 빈살만에 굳게 닫힌 금고에 첫 번째 함정을 놓았습니다. 패트리어트 대비 4분의 1이라는 압도적 가격,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 비대칭 파산의 공포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소해준 유일한 대안. 그렇게 첫 번째 함정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우디의 심장부에도 두 번째 함정을 꽂았습니다. 한국형 안보 시스템이 깔리는 순간부터 절대 해지 불가능한 30년짜리 락인이 시작돼. LCC 기준으로 계산하면 계약서 숫자는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천문학적 매출은 이제부터 터집니다. 거기에 에너지 패키지까지 더해지면서 국가의 방패와 심장을 동시에 장악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함정도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30년의 세계 지도 위에 세 번째 함정을 놓았습니다. 블랙박스 프랜차이즈 전략으로 전 세계 선진국들의 안보 가맹점을 열어가고 있죠. 오커스 핵심 호주의 1호점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방패만 파는 게 아니라 방패와 창을 세트로 묶어서 제공하는 공수 패키지가 이제 중동 모래바람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역시 눈부시게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관의 무게는 늘 무겁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총성이 한번 울리면 당장 우리 집 가스비 고지서가 흔들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으로 봉쇄되면 우리 생명줄 같은 에너지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가 해서 방산 수출이라는 끈으로 연결해 놓은 그 지역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질수록 멀리 떨어진 우리 경제도 그 진동을 온몸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게 파놓은 그 함정에 엉뚱하게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제조업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 세계 판을 읽어내는 지정학적 판단력,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 공급망 확보, 이 두 가지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ITAR이라는 목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허가권은 영원히 미국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골든돔이라는 표준 전쟁에서 밀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시장에서 쓸쓸히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 압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한국 방사는 찬란한 미래 대신 미국 전략의 하청 공장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함정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2026년 한국 방산이 안고 있는 피 말리는 과제입니다. 방산은 단순한 기계공학이 아닙니다. 차가운 경제학이고 피 튀기는 정치학이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정교한 함정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함정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게 설계해낸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반도체를 찍어내고 거대한 배를 짓고 자동차를 조립하던 바로 그 손으로 이제는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로 국가와 국가의 운명을 연결하고 그 연결망으로 에너지와 안보를 동시에 장악해버리는 거대한 구조를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방산 기득권들의 성벽을 밑동부터 흔들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과 한국의 관계를 좀 더 길게, 더 뿌리 깊게 보면 지금의 K방산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긴 역사 위에 올라서 있는 결과물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오랜 기간 한국을 신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중동에 들어갔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중동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간 겁니다.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 잘 모르는 나라의 노동자들이 들어간 거였어요. 1973년에 사만 기업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룰라 고속도로 사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고, 그때 사만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어졌고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진짜 말 그대로 몸 하나로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일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 주로 일했는데 그걸 보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놀랐다는 겁니다. 밤에 벽에 불 켜놓고 일을 한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악착같이 했어요. 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냐면 정재용 회장이 주베일 공항 항만공사를 입찰하려고 했는데 아예 우리 걸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듣보잡 나라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의하면서 결국 입찰을 했고 입찰을 해서 헤스포맨이 따낸 겁니다. 세계 최대 항만공사라고 하는 주베일 항만공사,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정말 요즘 말로 맨 땅에 헤딩해서 들어간 겁니다. 몸뚱아리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정신, 돈 벌어야 된다는 절박함. 그걸로 국민과 국가 하나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그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데 공사 수주를 하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크게 한국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때 80년대, 90년대 드라마에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박. 박주봉이라는 탤런트 분이 분장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이에요. 제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쿠웨이트 박이냐? 쿠웨이트 건설 노동자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겁니다. 그래서 박주봉 선생님을 계속 지금도 쿠웨이트 박으로 우리는 이해하거든요. 그만큼 중동 노동시장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돈을 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와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 노동자들이고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변했습니다. 중동도 변했고요. 변해 주, 중 부, 그 그늘 주, 군, 저, 그때 중동은 우리에게 건설을 발주한 나라였고 한국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래도 얘네 일은 잘한대. 일본보다는 못하는 것 같지만 얘네 괜찮아. 가성비 뛰어나. 얘네 줘. 일 잘해.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은 중동 사람들은 한국을 아직도 그런 기억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한국 근성. 한국 사람들 정말 독하게 일한다. 이런 이미지 말입니다. 심지어 한 10년 전에 어느 나라 대사가 한국에 왔을 때 아직도 옛날 한국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뜯어내려고만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일화도 있었잖아요. 결국 보이콧하고 안 만났다고 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과거 한국은 열악했던 나라였고 또 동시에 그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동에서 한국 기업이 갖는 경쟁력은 무엇이냐? 지금 중동에서 중요한 사업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AI, 그린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물류입니다. AI는 지금 중동이 아주 열심이고요. 그린 에너지는 수소 같은 분야죠. 끝으로 스마트 물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중동이 지금 바라보는 미래 산업, 중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중동이 투자하는 곳이 전부 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방산이 기본이 됐습니다. 방사는 기본이고 전쟁 끝나면 방산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술을 선호하는 이유로 빠른 공기와 가성비가 자주 언급되는데 실제 수주 경쟁에서 이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답은 명확합니다.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과거에는 돈이 있어서 그냥 수입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술을 달라 우리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팔기 위해 기술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서 중동 국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싸잖아요. 가격이 싸고 또 중동 국가들이 이미 보유한 미국제 무기와 호환성도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무기와 호환이 됩니다. 성능은 좋은데 가성비가 너무 뛰어납니다. 독일 걸 하려면 시간 걸리고 비싸고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 네임밸류입니다. 많이 따라왔고 예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일제, 프랑스제, 영국제라는 막연한 신뢰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건 살 때 메이드 인 독일이라고 하면 일단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네임밸류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중동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있는데 중동이라고 없겠냐? 오히려 더 많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겐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넘느냐? 가성비, 빠른 생산, 기다리지 않아도 됨, 물건값에 비해 너무 좋음, 기술 이전 가능함, 이걸로 뚫는 거죠. 한편 중동 시장에서는 중국과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중국이 말은 많이 하죠. 특히 방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서 중국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중국의 방공망이 속절없이 무너져서 이란이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F-35보다 낫다, 뭐보다 낫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검증된 성능과 호환성과 기술 이전과 납기로 승부하고 중국은 아직 검증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생기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도 있죠. 이게 무엇이고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네옴 프로젝트는 사실 약간 식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우디 국토 대개조 사업이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번영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어디서 난관에 봉착했느냐.
맥킨지가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 회사 특징이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데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설계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돈이 많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꾸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전략은 꽤 영리했습니다. 사우디는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 투자해서 같이 하자고 계속 유혹했는데 우리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리스크를 짊어진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를 맡는 쪽으로 간 거죠. 그 부분은 전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상당히 긴 계획보다는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었던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도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하고 규모를 줄여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중동에서 계속 방산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장점은 사실 북한이 계속 우리를 위협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무기를 만들고 개량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냉전 끝난 뒤 방심해서 포도주 마시고 놀다가 방산에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격차를 많이 따라붙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전 세계는 한국제보다는 독일제, 영국제, 프랑스제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습니다. 그게 우리 약점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따라가고 우리가 보여준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표적 성공 사례가 저는 청궁2라고 생각합니다. 청궁2가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고 그래서 지금 UAE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술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 방산과 협력해서 국가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앞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의 방산은 상당히 전망이 밝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준 능력을 보면 더 발전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까지 다 제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참 묵직합니다.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중견국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중견 국가들이 서로 뭉치지 않으면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이 북한의 김정은이 한 말도 아니고 캐나다 총리가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친미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조차 다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국가 발전과 국가 수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더 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해몽성 이야기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어서 중동에 많이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격과 납기, 실전 성능으로 첫 번째 함정을 깔았고 방공망 통합 체계와 LCC 구조, 에너지 패키지로 두 번째 함정을 만들었고 블랙박스 프랜차이즈 전략과 방패와 창의 세트 판매로 세 번째 함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은 ITAR, 골든돔, 비용 분담 압박이라는 세 개의 칼로 한국 방산을 역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바닥에는 1970년대 중동 건설품 시절 모험 하나로 뛰어들던 한국 노동자들의 신뢰, 가성비, 근성,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동과의 긴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K방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신기루가 아니라 수십 년 누적된 신뢰와 기술, 공급망, 지정학, 경제학이 전부 한 군데서 폭발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ITAR과 골든돔 그리고 미국이 한국 방산을 자기 전략 안에 묶어두기 위해 실제로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더 살벌한 이야기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몽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